지난번에 제가 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특히 리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미루어두었던 다른 약물 치료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조울증에서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환경적, 영적 이런 치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약물 치료로 봅니다. 두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뇌 전파 물질들, 그것에 균형이 안 잡혀서 너무 올라갔거나 너무 내려갔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 조울증이거든요. 이것에 쓰이는 중요한 그 세 가지 약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튬, 하나의 이제 광물질인데 1943년 이후로 쓰게 된 거죠. 두 번째가 간질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가 항정신제, 그래서 atypical antipsychotic이라고 불립니다. 사이코시스라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사이코시스라고 그럽니다. 소위 미쳤다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바깥의 일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럴 때 쓰는 약품들이 항정신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쓸 수도 있고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울증의 증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난번에 제가 리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리튬은 골든 스탠다드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조울증에서 항상 잘 듣습니다. 두 번째가 간질 치료제. 이 간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뇌세포에서는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알파 리듬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빠른 게 나오고, 밤에 주무실 때는 세타 리듬이라고 해서 천천한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는데, 만일 그 웨이브에 문제가 있어서 막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된다던가 이러면 이때 간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간질을 치료하는 약을 쓰면은 우리의 무드가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는 조증이나 경조증, 아니면 이게 뚝 떨어질 때가 이제 우울증 아닙니까? 그리고 조울증이란 하나의 우울증입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이게 조증만이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것도 우울증 될 거고요. 자살을 많이 하거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우울할 때입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찾아올 때도 되게 우울할 때만 찾아오십니다, 환자들이. 왜냐하면 조증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밤에 뭐 3시간만 주무셔도 낮에 뭐 기운이 펄펄 나시고요. 자기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안 해야 될 것들도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 바깥에 나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막 쓰시고, 아니면은 누구 말에 홀딱 귀를 기울이시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에다가 돈을 막 갖다 질르시고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보니까 경마장 애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아니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으로 많이 돈을 날리시거나, 이렇게 매닉 스테이트 때는 이런 식으로 오버 액티비티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분이 이렇게 막 아주 유포릭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도 어떤 분들은 짜증이 많고 신경질이 많죠. 그게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이제 오는데, 이제 진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이 기분 좋거나 조증일 때는 안 가요, 의사한테. 그때는 자기가 내려오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좋지요. 그러다가 우울할 때는 가시는데, 제1형 조울증은요, 조증 대 우울증의 비율이 3대1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게 훨씬 많고요. 제2형 바이폴러 2 디스오더는요, 조증 대 우울증에서 우울증이 37배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경조증이 있었다. 조증은 아니고 경조증이니까 조금 말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증 비슷한 상태가 되게 낙을 갖다, 그 다음에 우울해지는 건데, 우울한 것이 37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울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의사한테 가면은 가족이나 뭐 친구나 그 전에 한번 뭐 조금 이렇게 하이퍼된 데 있었고 경조증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의사가 가족 내에서 누가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그냥 집을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심한 알코올릭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족력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은 대부분 주요 우울증으로 오진하기가 쉬운데 그게 모든 케이스의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오진이 되기가 쉬운 건데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같이 갔을 때는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환자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옆에서 누가 가족이나 친지나 배우자가 같이 가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권고합니다. 이제 그 진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데파콧이라는 약을 이제 쓰기로 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약이 어떤 특성이 있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파콧은 다이발프로엑스 소디움이라는 화학명을 갖다가 간단하게 말한 거고요. 그냥 valproic acid 그러면은 그거는 데파캔이라고 합니다. 다이발프로엑스 소디움을 갖다가 몸 안에 오랜 시간 동안 있게 하는 것이 데파콧 extended release ER이라는 거고요. 이게 참 좋은 약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면은 밤에 한번 쓰고 나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괜찮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전부 다 이 약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프로액트 소디움 인젝션용도 있습니다. 입으로 그 경구 복용이 이제 힘든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이게 주사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데파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말이 다른 거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발프로익 애시드에서 다 같이 유래된 것들이고요. 1991년도에 보웬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 그룹이 이 약을 갖다가 쓰면서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를 했습니다.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는 건 뭐냐면은 이 약을 어떤 환자한테 주고 리튬 다른 환자한테 주는데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와서 의사를 만나는데 이 의사도 어떤 환자가 어떤 약을 쓰는지 모르는 겁니다.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릅니다. 의사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다, 어떻게 나아졌다, 뭐 이런 걸 쭉 기록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몇 달 후에 이걸 다 이 뚜껑을 여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경우는 찰스 보웬 같은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리서치 하시는 분은 어떤 약을 누가 썼고 근데 어떻게 증세가 달라졌나 이거를 알므로써 이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 아는 건데 그때 이 찰스 보웬의 연구 결과로 보니까 데파콧을 쓴 사람들하고 리튬 쓴 사람들하고 거의 치료 효과가 비슷하더랍니다. 더군다나 어떤 점에서는 데파콧이 훨씬 더 나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이었냐면은 같이 매닉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어떤 케이스는 매닉하면서도 외부와 생각과 자기를 갖다 구별 못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좀 우울하다던가 그러면서 또 매닉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하면서 또 매닉하는 게 있다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경질이 많은 그 매닉 환자들 이 데파콧을 쓰는 것이 굉장히 더 효과가 좋았다고 이제 이분들 그 실험에서 나타냈는데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이 실험 후에 FDA에서 어프로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파콧도 제1선 약으로 지금 쓰게 됐습니다. 리튬, 데파콧, 그 다음에 atypical antipsychotic 이렇게 세 가지가 first line 치료제로 지금 쓰이게 된 것이 그때 이후로입니다. 본래 이제 이 데파콧이라던가 라미탈 아니면 카바메제핀이라던가 이런 간질약들 중에서 간질 치료제에도 쓰이지만은 조울증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약들을 처음부터 쓸 때는 용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환자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부작용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데파콧을 250ml 처음에 줍니다. 그리고 저는 낮에 잘 안 드립니다, 환자한테. 이제 이분들은 나눠서 3번에 나눠서 주라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구역질도 난다고 그러고 좀 토악질도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밤에 한 알 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한 알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갖다 ER 폼, Extended Release 폼으로 해서 밤에 그냥 주무실 때 한꺼번에 다 그 제량을 드립니다. 그러면 낮에 동안에도 이게 문제가 없고요. 되게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저는 리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요. ER 폼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합니다. 데파콧이 리튬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옛날에 한 11번쯤 매닉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다시 왔다던가, 우울증 증세가 한 4번쯤 있었는데 또 다시 왔다던가, 이럴 때는 리튬보다는 데파콧을 먼저 쓰라고 지금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효과가 훨씬 더 데파콧에서 있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이 데파콧이 특히 잘 듣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울증 있는 사람들이 되게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 이유는 조울증이 있다 그러면은요, 우울한 것만이 아니고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많은 경우에 앵자이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처음에 조울증 진단할 때도 환자들이 이게 술이나 다른 마약을 많이 썼다? 그러면 되게 조울증을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50 내지 75%의 조울증 환자에서는 불안 증상이 같이 있거든요. 사회 불안증 아니면 공황 장애 같은 거, 그다음에 뭐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전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anxiety disorder가 50 내지 75%면요 반 내지 4분의 3에서 이제 불안증이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불안증이 있는 분들이 처음에 조울증 진단이 안 되고 살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이 술들을 마십니다. 아니면 항불안제를 갖다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엔타이 앵자이티 드럭에 애딕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약들을 벤조다이아제핀 그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벌써 그런데 문제가 벌써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은 되게 조울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이제 이분들 중에서 술에 문제가 많은 분들, 술에 이제 금단 정상이 있었다던가, 술을 갖다가 이제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있다던가, 이런 분들 중에서는 데파콧이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폴러 2, 그러니까 바이폴러 1보다는 그 디프레션이 많은 바이폴러 2에서 데파콧이 잘 듣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래피드 사이클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1년 안에 4번 정도 디프레션, 매닉, 디프레션, 뭐 하이포매닉 이런 식으로 4번이나 그 사이클이 바꿔지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래피드 사이클링 케이스에서도 데파콧이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아닌 분들이 데파콧이 비교적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울증하고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이게 같이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키조 affective disorder 아니면 스키조 affective schizophreni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특히 데파콧에 잘 듣는다고 합니다. 이분들 치료는 정신제와 데파콧을 쓰면은 비교적 리스폰스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계속 오래 이렇게 질질 끌어갈 때, 이럴 때도 데파콧이 꽤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술을 아직도 못 끊는 분들, 그러니까 조울증과 알코올리즘이 같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 비교적 이 약이 잘 듣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은 데파콧은 이게 그 간을 통해서 이제 몸에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코올을 계속 쓴 분들은 이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간 기능 검사를 자꾸 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 가령 어린 시절에 많이 맞았다던가, 어린 시절에 뭐 그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던가, 다른 무슨 문제로 전쟁이라던가 뭐 교통사고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심한 상처, 트라우마를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서 이 데파콧이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 잘 못 자시는 분들, 이 데파콧이 좀 카밍 다운하는 게 있으니까 잠을 좀 잘 주무시게 하고요. 공격적인 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이걸 쓰면 이렇게 카밍돼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 중에서는 대개는 데파콧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6살짜리가 조울증 환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환자는 리튬을 써가지고 치료했습니다. 이 데파콧만으로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애들은 리튬이나 에이티피컬 엔타이사이카릭을 같이
데파코트하고 쓸 때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이 이야기 참 좋은데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가 제가 이거를 레커멘드 하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밤에 250ml짜리 한 알, 그다음 일주일 후에는 두 알, 이게 한 세 알까지 갑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때 두 알쯤 쓰고서 피 검사를 해요. 그럼 이거는 그 리튬의 그 피 검사할 때는 이게 0.3에서 1.3까지를 저는 안전하게 봅니다. 어떤 책에서는 리튬도 0.5부터 1.5까지라고 보는 데가 많은데 제가 받은 그 트레이닝에서는 굉장히 그걸 갖다 아주 조심을 하기 때문에 이 데파코트도 대개는 0.6까지는 올라가야지 이게 이제 치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0.6에서 1.2나 0.8에서 1.2 정도 돼야 처음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혹시라도 이러다가 이게 톡식 레벨로 올라가는 거는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어느 날 또 설사를 하신다든가 그래서 피에 수분이 줄어들면은 그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두 번쯤 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피 검사를 해가지고 되게 0.5 이상이면은 되게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거를 데파코트 익스텐디드 릴리즈로 바꿔가지고요. 가령 900ml를 썼다 그러면은 450ml짜리 익스텐디드 릴리즈 두 알을 잠자기 전에 밤 9시나 8시쯤에 이제 그걸 택하고서 자면은 잠도 잘 올 뿐더러 그 부작용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파코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작용 중에서 제일 심하고 무서운 거는 간에 문제가 온다는 거. 그래서 가끔 간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췌장염. 간 바로 밑에 이렇게 거의 붙어 있는 게 이제 자그마한 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임산부가 이걸 쓰면은 아기에게 혹시 나중에 신경 너브 트랙트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이게 learning disability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learning disability는 하나의 아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오는 거라고. 데파코트를 임신부가 썼을 때도 그가 learning disability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에서는 가능하면은 빨리 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간 검사를 처음엔 3개월에 한 번씩 해보다가 그 다음엔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간 검사하면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입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중이 좀 늡니다. 그래서 환자가 올 때마다 체중을 이렇게 재는 것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은 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은 새로운 약을 쓸 때는 어느 약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데파코트에서 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소화 기능하는 그 스타맥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서 토악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 환자들 중에서 몇 명이 이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흔하지는 않은데 이게 오면은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고민이 많지요. 그럴 때는 그냥 약을 딴 거로 바꿔주든지 양을 팍 줄여두든지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헤어 로스도 이제 하나의 그 부작용이고, 그다음에 간혹은 혈소판이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피 검사를 좀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드물지만 여성에서는 난소에 이렇게 물집 생기는 거, 시스트가 여러 개가 와서 오버리언 폴리시스트 신드롬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월경이 불규칙해지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성이 이제 불임하게 되고 이제 임신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털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울증 환자들을 보실 때는 그때마다 에듀케이션을 하셔서 약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끊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만뒀는지 이걸 꼭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여러 가지 그 병들, 예를 들어서 뭐 불안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마약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증세가 나빠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재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발이 되면 자살의 위험도 크고요. 재발이 되면은 그다음에 브레인 펑션에도 조금 지장이 온다고 합니다. 본래 조울증은 전두엽
기능은 갖다 별로 손상 안 시키고 주로 림빅 시스템의 이모션을 갖다 좌우하는 건데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심하게 재발이 되면은 거기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울증 환자들도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의사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단약을 했다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나 남편에게 약을 갖다 끊게 했다는 거예요. 단약을 시켰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너무 오래 쓰면은 몸이 망가질까 봐 그랬대요. 근데 이 메인티넌스 도세이지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양을 줄여가지고 계속 씀으로써 재발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끊어버리시고 나면은 처음엔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재발이 되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나 아내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아버지들이나 남편들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약을 마음대로 끊거나 약을 줄이거나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꼭 의사하고 의논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 바쁘셔서 시간이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미리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신다던가 미리 연락을 하신다던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약을 마음대로 끊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들을 보면은 많은 환자를 제가 봤는데 계속 약을 조금이라도 계속 유지를 해놓고 있으면은 거의 30년 아무 문제 없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고 자살기도 하는 것도 없이 잘 인생을 갖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많은 한국 분들은 양약을 쓰면은 이건 몸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FDA에서 어프로브 할 때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해서 어프로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끊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두뇌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나 그러신 거지. 두뇌에서 뉴로 트랜스미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시면은 공부를 하시면은 그런 일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약을 끊거나 줄일 때는 그냥 가족끼리 하시거나 환자에겐 맡겨두지 마시고 의사와 의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